저는 줄기의 CMS 총괄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영이라고 하고요. 혹시 어머님들 중에 제 마스크를 제가 벗은 지가 되게 오랜만에 되게 마스크 지금 3년 동안은 거의 마스크를 계속 쓰고 설명회를 해서 못 알아보시겠지만 설명회를 혹시라도 제 설명회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 오늘 처음이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두 파트로 해서 이제 나눠서 설명회를 드리고요. 우선은 저도 지금 한 아이의 이제 엄마예요.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해서 저도 시행착오도 아이 하나다 보니까 되게 많이 겪기도 하고 학원 선생님에 비해 더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참 엄마의 마인드랑 또 이제 아이들의 이제 선생님의 마인드는 좀 다르고 아이들마다 또 많이 다르고 또 요새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참 힘들다. 생각보다 수학에 비해서 저희 때나 그 바로 지금 20, 30대에 비해서도 시간과 그 다음에 돈 비용도 엄청 많이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힘든 과목이 뭐야? 라고 하면 1순위가 수학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수학을 포기하는 자, 수포자라고 하죠. 그 인원도 늘어나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에 관련해서는 공교육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사교육에서도 그러한 고민들을 점차 안 하는 것 같아요. 세대는 흘러가는데 교육은 조금 머물러져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요 과목 수학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을 앞부분을 좀 하고요. 뒤에 파트에서는 좀 보완해서 제가 3월 달부터는 제가 보통 영재 입시랑 경시를 담당하게 있는데 요번에는 제가 이제 초등 파트랑 초등 경시 파트도 제가 수업을 진행해요. 일부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소통하면서 얼마만큼 아이들이 좀 달라졌는지 그러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좀 아이들에게 맞게 주고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지 해서 저도 직접 좀 수업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3월 달부터 조금 변화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이게 작년 말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는요, 학부모님도 열람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 교육부에서 올라오거나 공시협력이 있는 업체에서 이제 올라온 자료를 많이 보여드려요. 이것도 교육부 홈페이지에 오늘 다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실제 지금 2019년도, 2021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타 과목에 비해서 오히려 영어 같은 경우는 수준을 이렇게 봤을 때 다 떨어지기는 해도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보통 학력 이상의 수준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선행도 아니고 현재 배우고 있는 아이들의 그냥 교과 수준의 중상 정도, 최저 학력 수준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실제 2019년도하고 2021년도를 봤을 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떨어져 있는 거를 볼 거예요. 근데 이게 5년을 기준으로 이게 전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5년을 기준으로 한 15%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오히려 최저로 아이들이 이제 습득해야 되는 기본적인 역량도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나마 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찌됐든 간 1번고 학생을 기준으로 아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 고등학교는 좀 그 격차가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죠. 오히려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수준이 최저를 이수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게 아이들의 그 행복도, 학교 생활에 대한 행복도를 보면 코로나 전 시기를 보면 그래도 조금씩은 좀 올라가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교육과정의 편차도 좀 바뀌기도 하고 아이들의 지금 시수적인 것도 조금 감소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는데 뭐 자율학기제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의 시험에 관련된 부담감도 중학생 애들은 조금 덜어졌을 거고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접어서 말씀드려
되면서부터 아이들의 행복 지수들이 조금 떨어진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까지로 쭉 떨어진 거는 아니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뭐 부를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오히려 교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수학뿐만이 아니라 뭐 음악, 미술, 체육, 국영수 다 합쳐서 교과 기반의 전반적 정의적인 특성, 뭐 아이들의 자신감, 흥미, 학습 의욕 이런 것들이 그냥 비슷해요. 근데 이 지금 그래프상으로 떨어진 이유 자체가 오히려 수학적인 정의적인 특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자료를 보면 이게 수학에 관련된 부분의 아이들의 정의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에 관련해서 자신감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 높다, 나는 높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는 떨어지고 오히려 나는 자신감이 없어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는 높아진 거죠. 나는 수학을 배움으로써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는 떨어지고 높은 거는 낮은 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뭐 3% 정도면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 보이긴지는 몰라도 이게 전체 학생을 그 전국에 있는 중학생에 있는 아이들의 데이터로 하면 3%도 엄청 큰 거거든요. 그게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 시기에 학원들도 보내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업 수준도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의적인 특성 부분도 떨어졌다라는 게 크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학생을 기반으로 해서 모아있는 데이터인데 이게 초등학교로 내려가거나 더 어린 아이들을 하면 과연 어떨까라는 우리는 물음표라는 걸 조금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면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공백 기간이 아이들한테 상당수 많거든요. 그러면 발달 상황이라든가 학습에 대한 태도, 뭐 그다음에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의 구멍들이 많이 나 있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식으로 채워줘야 될까? 그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이들이 학습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를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제가 코로나 시기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기도 하고 해서 각종 자료들이라든가 이거 요새는 워낙에 교육 프로그램들이 유튜브에서도 TV에서도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3년 전에 그 TVN에서 미래 수업이라고 해서 노규식 박사님이라고 해서 영재발굴단에 나오셨던 그 박사님이세요. 어머님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했던 강연 중에서 스티브 잡스의 아이들은 왜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테마를 잡고 이제 수업을 강연을 했던 게 있어요. 저는 학부모들이 이거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짤막하게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좀 보기를 조금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KBS에서 시사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에서 중학생이 내가 달라졌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아이들하고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현재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뇌파 이런 거를 다 측정하고 그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조금 3개월 동안 좀 제한을 시켰을 때 뇌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실제 좀 했던 그 시사 프로그램이라 그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뷰를 했을 때 스티브 잡스한테도 뭐 아이패드 워낙에 아이들이 좋아할 것만한 그 아이들 패드잖아요. 뭐 유용성도 많고 쉽게 아이들이 접근하고 자료찾기도 편하고 그럼 본인의 아이들을 이런 아이패드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라고 물어볼 때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한테는 아이패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자기가 본인이 이런 걸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아이패드를 어렸을 때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미국에서는 어떤 주에서는 만 1세 그러니까 저희 나이로 하면 그러니까 12개월 이하에 있는 아이들은 스마트 기기를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가 왜 안 좋냐라고 하면 지금 이게 정상 아동의 뇌파고요.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 이게 점차 노란색이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그 부분이 뇌 활동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정상 아동이고 이게 코예요. 여기 있는 게 코면 이 앞에 있는 게 전
전두엽, 뒤에 있는 게 후두엽. 그리고 요 옆에가 측두엽이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 중독된 뇌의 뇌파예요. 확연하게 조금 달라지죠. 오히려 요 빨간색 부분이 여기는 좀 찌그러져 있지만 되게 더 만약에 선명하게 좀 빨간색이고, 문제점은 요 앞에 있는 파랗게 보랗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 뇌활들이 정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감정, 운동, 지적 기능이에요.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의 뇌파를 보면 앞에 있는 지적 기능이 오히려 스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뒤에 지금 빨갛게 되는 부분들은 원래 보통 사람들을 보면 위 뒤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활발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보는 거잖아요. 이 뒤에가 시각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각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의 뇌를 뇌파를 봐도 이 부분이 조금 빨간 게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두드러지는 거죠. 거기에만 발달되고 오히려 이 앞에 지적 기능이라든가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거의 움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그 양 옆에 있는 게 측두엽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좀 이쪽에 이제 연두빛으로 되어 있는데 심한 아이들은 이 뇌파에서도 파란 부분도 이 언어 기능 있는 부분까지도 쭉 내려와서 파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이거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 0세부터 10세까지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예요. 즉 어떠한 뇌 뉴런 구조, 시냅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뇌가 발달하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거든요. 가지치기를 잘 원활하게 해야 뇌 발달이 되고 그거에 대한 기능을 하는데 0세부터 10세까지의 그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냅스가 다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후에 그 기능이 발달되도록 뭔가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발달 단계에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좀 퇴화돼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복구는 가능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보통 어머님들 뭐 아이들 지금 유모차 이렇게 되면 앞에다가 스마트폰 이렇게 주잖아요. 저는 간혹 요새 TV에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너무 어린 아이들이 TV로 인터넷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하고 의외로 TV에서 요새 광고하는 것 중에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TV 하면 뭐 독서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얼마만한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요. 무조건 스마트 기기랑 온라인 수업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시도해야 되는 시점이 있고 사용돼야 되는 영역의 범위가 정해져야 되고 제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기기들이 하면 오히려 지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이들이 5년 전에 있는 아이들하고 지금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그래도 저는 경신학 영재고 입시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를 잘한다는 아이들은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해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좀 심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실리콘밸리에 있는 자녀 아이들도 이러한 스마트 기기라든가 인터넷보다도 아이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집필로 되어 있다, 뭐 지류로 되어 있는 책을 읽게 하고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좀 스마트 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무조건 다 떨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보급률을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의 핸드폰, 스마트폰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게 73% 정도, 중학생이 되면 거의 90%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취약계층 빼면 거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이제 제한을 시키지를 않으면 실제 어떠한 데이터도 있냐면 그 스마트 기기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보고 아이들한테 IQ 테스트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전과 후에 IQ 테스트 검사를 똑같은 아이를 대상으로 똑같은 시험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IQ 테스트 결과치가 10%가 낮아졌어요. 그 20-30분 동안 이제 봤음에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피해가 조금 어느 정도로 조금 큰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조금 아셔야
번째는 교육적인 측면이죠. 생각보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학에 대한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을 실질적으로 포기합니다. 수포자가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아이들이 요 포기를 할까?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접근을 할 때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잘못 접근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형이하학적인 학문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학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학, 음악, 미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접하고 듣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학도 실질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거나 뭔가를 관찰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근데 수학이라는 거는 플러스 기호를 볼 수 있는 이걸 뭐라고 나타내야 되죠? 아니 숫자는 뭐 그나마 자연수는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 어떤 무게값이 그렇게 뭐 이렇게 눈으로 딱 직경해내서 숫자가 뭐 이게 쓰여진 게 이거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거의 약속에 대한 관념의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학하고도 가장 더 유사해요. 그래서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순 계산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정의와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 정의를 바탕으로 인해서 수학적 원리가 어떻게 끌어가고 이 정의는 왜 발생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도 제가 막 여러 군데에서 배우기도 하고 선행을 과정을 배워서 집합이 뭐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면 아이들이 정의부터 잘 생각을 해봐요.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중학교 범위까지는 중학교 선행 범위는 그렇게 몸소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느껴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성적표도 괜찮게 나왔고 그 다음에 웬만큼 연습을 하면 나오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냐면 고등 단계에서. 왜냐하면 고등 단계에서는 우리가 실제 중등 단계에서는 대수를 할 때 그냥 실제 숫자, 유리수, 무리수 숫자를 대입하고 방정식을 푸고 함수를 푸고 그래프를 그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들어가는 자리에 고등 과정에서는 뭐가 들어오냐면 문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이 숫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려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유추를 해봐야 되고 이러한 조건이 왜 이렇게 되는지가 정의되는 거 정확하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단계에 올라가면 수학이 확 어려워 그리고 포기를 하게 돼요. 그건 중학교 때 기계식으로 그냥 방정식은 이렇게 풀고 이런 유형은 더하고 빼고 감하고 뭐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형별로 외워서 암기를 하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자체가 재미없고 흥미하고 시간은 많이 들이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실패된 학습의 결과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접했다. 왜 실패된 학습이 결과이냐면 잘 보면 맞지 않는 교재랑 또는 무리한 선행을 했을 때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학부모님들한테도 할 때 문제집을 선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교재, 보통 기본서는 이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보편적으로 기준으로 내려준 것도 맞는데 그 문제집이나 뭔가를 시켰을 때 아이들이 한 70% 이상 정도는 맞아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다 맞아. 이거는 그 아이한테 너무 쉬운 문제고 근데 50% 정도를 틀리고 그러니까 50% 이상으로 틀리고 그런 문항들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은 하기 싫어요. 보통 아이들도 똑같고 저희들도 똑같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만약에 어떠한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본데 내가 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분명히 앞에 이론을 보고 다 봤는데도 반이 넘게 틀렸어. 아이씨 나는 이건 안 맞나 보다. 적어야지. 이 생각도 들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더 하거든요.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이 동그라미 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게 동그라미. 그죠?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입시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푼 거 하는 거 이렇게 체크해주고 뭐가 틀렸는 거 봐주면서 채점을 직접 저는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선생님 이거 맞았어 틀려서 맞았어. 왜 문제 필요해도 선생님 왜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중학교 3학년 아이들도 그 동그라미가 그렇게 받고 싶은 거야. 알았어. 꼭 빨간색으로 해야 돼. 파란색이나 보라색으로 해주면 안 돼. 빨간색의 동그라미가 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거든요. 자기가 맞으면서 그 동그라미를 얻으면서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근데 그 틀리는 것들을 봐. 그러면 그 틀릴 때마다
아이들의 표정이 그게 어릴수록 확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보이잖아.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풀었는데 이렇게 틀렸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 그렇고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많이 틀리는 것들 문제집은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 어떤 그 철수 우리 옆집 철수는 보니까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등 정성은 몇 번 봤대. 뭐 이런 거. 우리 아이 늦었네. 하면서 빨리빨리 달려야지 하면서 열심히 또 선행을 시키죠. 우리 아이가 어떠한 마인드고 템포고 학습 수준인지는 안 보고. 그거 오히려 뭐 다 떠나서 수학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대입을 보는 거잖아요. 대입을 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의 공부가 대학교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도 어차피 똑같이 고등학교 교과서 책 봐야 되고 수학 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 가서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 따라서 이게 공부를 쑥 받아들이는 게 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뇌가 성장하는 시기도 있고 학습 구력이 생겨서 아이들이 쭉 크는 시기가 있어요. 저도 저희 AP반 뒤에 이제 고등 선행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1년 전과 후를 봤을 때 정말 많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아이들한테도 그거에 맞춰서 차라리 진도를 잘 짜주시는 게 무리한 선행보다 오히려 나은 효과를 더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학생의 상황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학 테스트를 뭔가를 보거나 그 다음에 그냥 무작정 저하고 이제 상담을 원해서 방문을 해서 오는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이 아이가 어느 단계를 하죠? 라고 물어보면 그건 뭐 중학교 2학년 거 1학기간 2번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번 봤다라는 게 2번은 진짜 본 것만인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 몇 % 정도의 성취율로 어떤 문제집을 완료하고 끝냈는지 이게 아니고 그냥 2번 봤다 이렇게만 하는 건지 그러면 그나마 좀 물어봤을 때 어느 문제집으로 하고 뭐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느 기간 동안 했나요? 라고 해서 그 정도 기간과 어떠한 난이도의 문제집을 하고 있는지만 알아도 다해요. 이게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수학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 하다못해 미용실을 가더라도 그래도 저는 선생으로 보이나 봐요. 누구를 가리키는 사람으로 보여지나요? 그래서 물어보면 뭘 가리키든 수학이라고 하면 다들 이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지금 같이 뭐 나온 옆에 있는 동료들이라든가 친구 아닌 이상은. 근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수학을 봐줄 수 있는 단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중학교 단계까지는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가르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문제집을 대략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맞고 숙제는 대략 어느 정도로 하고 이게 책을 좀 넘겨서 볼 수도 있고 얘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지금 배우는 교재를 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교재나 이런 거를 딱 펼쳤을 때 너무 많이 맞아. 또는 아까 잘 말한 너무 많이 틀려. 이러면 얘가 지금 이거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얘가 이거 너무 단계가 쉬운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아이들하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더더군다나 그나마 여학생들은 쫄쫄한 요새는 여학생들도 되게 감옥해요. 잘 안 해. 네, 그죠. 답답하죠. 저희 아들도 제가 아들을 키워서 그런데 거의 입에 자물쇠를 태어나죠.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스타트가 오기 시작을 해서 중학교는 거의 우리 아이는 무건순주의인가 라고 하는 정도로 그래서 뭔가를 물어보려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어머님이 간섭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더 안 돼. 차라리 그럼 애 없을 때 몰래 이렇게 책을라도 이렇게 보셔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는 점검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한테 맞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주시면 돼요. 학원에서 그냥 알아서 하겠고. 학원에서 알아서 하면 되게 좋을 게 있지만 저도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제 여생에도 어느 시점이 되면 한 1년이 지나고 또는 뭐 어느 시점이 6개월이 지나고 하면 다른 학원 레벨 테스트 받아보세요. 그게 왜 나쁜가요? 저도 그러는데. 그리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다른 데 테스트지 워낙에 저는 많이 뽑아서 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테스트 보게 하고. 왜냐하면 점검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이들은. 그거는 반드시 부모님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정도 나이 정도 되면 부모님하고 같이 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려요. 얘네들이 판단하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놓쳐서 아이들이 좀 밀당을 해야 되는 거죠. 좀 빼줘야 되는 시기. 그 다음에 좀 푸시를 해줘야 되는 시기. 이 시기를 좀 적절히 알아서 아이들이 수학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좀 꾸준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학은 제가 이제 그 로드를 전체적으로 완성을 하면서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 저도 요번에 이제 메소로지 수업도 저도 들어가고요. 참여하기도 하고 그 뒤에 이제 토요일 날 그 개설되는 초등 경시 특강기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학은 크게 CMS에서 다뤄지고 있는 수학 로드맵은 메소로지 단계도 세 단계로, 그러니까 초등, MGC, MGM 중등 단계, MGH 이렇게 고등 단계로 갖춰져 있고 메소로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학을 해야 하는데 학교를 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무난히 학교 내신을 좀 잘 받을 수 있을 정도 아이들이 수학에 거부감 없이 어느 정도 단계를 따라가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를 맞춰놓은 게 메소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이제 그래도 수학을 하다 보니까 나 수학에 좀 자신감이 붙었어? 그 다음에 뭐 이공계로 조금 더 진로를 더 틀어보고 싶어? 수학 학습량을 조금 더 늘려서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의 단계는 EB 과정과 AP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 수업 시간과 교재는 어떻게 또 다리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원래 여기 재원생 학생들은 여기 3관 스카이에서 EB를 거쳐서 EM을 거쳐서 AP로 갔어요. 근데 EM 단계가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단계였거든요. 이 고등학교 1학년 단계도 다 AP 단계로 해서 요번에 AP를 하는 친구들은 즉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쪽이 아니고 저희 중국 빌딩 5층 스타벅스 5층 건물에서 수업을 하고 거기는 고등 과정 전문관으로서 지금 다시 리뉴얼 다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 단계를 쭉 하면서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고등 부분만 담당하게 되는 고등 과정만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배치를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관들을 조금 나누어서 좀 그거에 조금 맞게 전문화된 교육을 좀 실시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가 어느 정도 좀 정해지고 또 어린 나이에서 생각보다 수학 습득력도 좋고 성취도도 좋아서 좀 빨리 선행을 했던 친구들은 보통 고등수학 상학까지 진도를 마친 보통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KMO 경시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보통 KMO 경시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유는 조금 분명해요. 아이들이 보통 영재학교나 과거를 입시를 할 때 영재학교 문제 경시급에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영재학교를 치르게 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경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영재학교나 과거를 거치는 아이들도 있고 경시를 또 하다 보면 이게 아이들이 선행도 하고 경시도 하고 했잖아요. 약간 조금 결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좀 집중관, 좀 사고력이라든가 이거 깊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보통 그 경시는 4시간 동안 20문제를 봐요. 그럼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있죠, 그죠? 기하 같은 경우도 이게 도대체 기하 문제야? 라면서 기하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문맥을 읽고 그 문맥에 맞춰서 그림을 본인이 컴퍼스랑 자랑 그림을 그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단계의 사고력이 높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자기한테 되게 잘 맞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자기는 선행할 때 되게 잘했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과정을 해.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너무 빠르잖아요, 선행이. 근데 지금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2024년도에 개편안이 발표가 됩니다. 저희 어머님들도 이제 언론 매체에서 좀 들으셨겠지만 지금 수능이 논술 형태로 바뀐다라고 하죠. 일부 문항이. 지금 바칼로니아를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평가원에서 지금 연구 중이고요. 문제 발치 중이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논술형에 대한 수능을 하려고 하면 뭐가 바뀌어야 되죠? 고등학교 평가 체제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형태의 고등학교에서 시험 그런 형태로 봐. 오지선다형으로 보고 그냥 서술형 몇 개 문항으로만 봐. 근데 수능은 이렇게 본대? 그럼 괴리감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안에서도 평가 방법이라는 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평가 방법을 바꿔서 시행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시범 학교가. 근데 이게 수도권에 없어요. 왜냐면 수도권에서 뭔가 시범 학교를 하면 플랜카드 붙이고 난리가 나죠. 우리 아이들 내년에 대입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범 학교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충북, 막 강원도 이렇게 지금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시범 학교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랑 개발이 된, 그래서 2024년도에 그 개발되고 지금 했던 고등학교를 모범으로 하는 그런 거 데이터와 그 다음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아마 2024년에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됐던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친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적용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이게 보통 2024학년도에 발표되면 그 후 3년에서 또 한 4년 이후에부터 보통 적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은 아이들한테도 제가 요구를 하는 게 다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해요. 과정을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패턴이 조금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K예보 경시를 거쳐서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 이제 영재학교 입시가 조금 많이 바뀌어서요. 좀 여러 부분에 바뀌어서 AP 과정을 하다가 영재학교 시험을 해서 실제 합격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영재학교 준비를 하다가 또 AP 과정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그냥 이제 과학고를 트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찌됐든가 뭐 아이들이 진행을 하면서 입시 컨설팅을 다시 받고 상담을 받고 해서 아이 진로에 맞게끔 해서 중학교 2학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렇게 또 진로 설정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모두 내리고 그러면 오늘 이제 MG 단계랑 EB 과정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관련된 그 계열의 차이점을 보시면 우선은 그 MG 계열의 그 수업 시간은 주 2회 3시간으로 진행이 돼요. 뭐 월수반, 월금반 아니면 화목반. 안 찍으셔도 돼요. 오늘 다 올려드릴 거예요. 정말 다. 화요일날 확실히 올려드립니다. 이게 제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갈 때는 그래도 고등학교는 단원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주 이틀로 하는 건 솔직히 좀 불가능합니다. 그 단원이. 그래서 고등 단계로 갔을 때는 주 3회로 하고 시간은 교통상 없고 근데 이제 EB 계열은 주 2회에 4시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MG 계열의 포커스는 학교에 들어가서도 내신이라든가 이런 거 나가는 데에 보는 게 있으면서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선 초등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저번 분기까지는 수학 리더랑 최상위 S를 이용을 했었고요. 이번 분기부터는 자체 교재 K볼이 원래는 방학 때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는데 다시 한번 검수하고 이렇게 하고 저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느라서 그리고 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반들이 몇 개 많이 있어요. 다른 지경에서. 그래서 좀 완비가 돼서 이번 분기부터는 자체 K볼을 교재로 해서 기본 응용, 심화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는 최상위 S나 또는 최상위 쌤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등 과정에서는 MG 커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교재는 개념 플러스 유형과 그 다음에 응용이 쌤, 그 다음에 심화 단계는 최강 TOT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 최강 TOT라는 교재 자체가 이게 초등, 중등, 고등이 난이도가 좀 다 달라요. 초등은 경시급까지 그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게 최강 TOT고요. 중학교는 어떻게 보면 학교 내신하고 중학교 내신에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 같은 거. 족보에서도 저희 뭐 최다오다, 고난도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수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등 단계에서의 TOT 자체도 거의 킬러 문항들 학교 내신에서의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것들이 포진되어 있는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강 TOT로 진행하고 EB 계열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교재 자체가 조금 레벨이 좀 더 어렵습니다. 코어도 그렇고 어드밴스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 단계 자체 교재, 코어 교재, 부교재도 자체적으로 지금 부교재로 나오는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심화 단계에서도 자체 교재 어드밴스 하고 부교재도 이제 자체적으로 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시간하고 커리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그러면 MG 이제 이건 대표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12월 분기에 만약에 6-1 기본 응용을 만약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6학년 그냥 1학년 들어가는 아이를 기준으로만 보세요.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1년, 2년, 3년이잖아요. 그러면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MG 커리라고 해도 중학교 2학년 때 고등과정을 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MG 커리를 처음 스타트할 때 재학년을 받는다라고 해도 6학년 때 재학년을 받는다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3년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늦은 커리가 아닙니다. 근데 중간에 스테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한 분기 정도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또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가끔 오시잖아요. 그분이 오셨다라고 해도 그리고 또 어느 친구들은 뭐 방학 특강이나 뭔가를 이용해서 좀 점핑을 해서 조금 더 빠른 단계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스테이 없이 그냥 특강 없이 쭉 이렇게 이어졌을 때 커리 이 정도에도 제가 보기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한 1년이 더 남았잖아요. 이때는 또 고등학교 2학년 단계까지 좀 갈 거니까. 이렇게 봐더라도 크게 무리삼은 없어요. 이게 학교를 어디를 선택하고 자사고를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조금씩은 달라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EB 커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1학년 기점으로 EB는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기본으로 했을 때를 보면 이렇게 3년을 거치게 되면 보통 저희가 요 12월 달에 만약에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스타트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AP반으로 이동을 해서 고등과정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쭉 해서 그 다음 3년을 거치게 되면 미적분 개념까지는 끝나게 되는 커리로 완성을 하시게 됐어요. 네. 근데 이것도 스테이가 되지 않고 아이들이 잘 따라가고 꾸준하게 이때는 전제하에. 근데 제가 보면 수학이라는 것도 특히 고등과정은요. 저희 어머님도 고등 정석 한 번 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거의 베개 삼아 학교에 이렇게 앉고 실시간에 거의 이렇게 내 몸과 같이 하면서 되게 여러 번을 봤잖아요. 이게 아이들을 저도 이제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미적분까지 얘가 학습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고등수학 상하 과정을 보면 문제풀이법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전에 제가 수투를 배우니까 수투에서도 미적분을 배우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잖아요. 미적분을 통해서. 그러면 선생님 이거 3차 방정식의 해가 대략 어디 범위 안으로 나와요. 증가과정.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되게 짧아져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한 번 처음 거쳐서 아이들이 고상하를 보는 거랑 수원 수투를 또 거쳐서 고등수학 상하를 또 봤을 때에 문제가 자기의 답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과정을 보통 쭉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고등수학 상하를 계속 심화 반복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보는 자기가 스스로 조금 느껴지는 부분, 그 다음에 답안이 조금 짧아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P 과정을 거치더라도 선행만 하는 게 아니고 고등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 심화합니다. 짤막하게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설명회 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2025학년도에 이렇게 지금 그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25학년에 크게 어떻게 밝히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칠한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거 빨간색으로 현재 우리 아이가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2023년에 우리 아이가 6학년이야 라고 하면 2025 교육 과정을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적용을 받는 거고 중학교 때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이야? 그러면 얘는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이야. 얘는 중학교 1학년부터 2025 개정 교육 과정을 적용받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뭐 교육 과정인 과목별로 그 다음에 뭐 교과가 지금 202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행렬이 다시 들어가요. 맨날 들어갔다 빠지고 대표과도 지금 3학년 때 배우는데 중학교 1학년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조금 단원이 조금 바뀌어지는 2025학년도부터 있습니다. 근데 큰 골자로 바뀌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1학년 자율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뀌어요. 다시. 그러면 원래 학년제면 1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학기가 어디로 가냐면 3학년 2학기로 진로연계 학기로 바뀝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여기부터 지금 고교 학점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적용을 받는 시기예요. 지금 일부
학교들이 뭐 마이스터거나 뭐 이런 고등 고교 학점제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시범학교들도 있고 그거 말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애들이 다 적용받는 시점이 2025학년도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고교 학점이라는 거는 결국엔 내가 전공을 앞으로 추후의 진로를 이렇게 잡고 있으니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나는 어떠한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겠다는 로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가면 어느 정도 다 틀이 정해져 있죠. 근데 지금은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더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내가 뭐를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 뭐 어떡해요? 바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그러한 진로 연계 학기를 구성을 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꼼꼼하게 잘 알려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되게 저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학습 현장을 가면 거의 파일전이에요. 애들이 거의 학교를 오는 건지 누구는 1부는 거의 뭐 스마트폰을 건든 학교들은 다니면 안 건든 애들은 거의 놀고 3학년 2학기는 왜냐면 얘네들이 11월 초에 졸업고사 다 끝나요. 그러면 12월 1월 뭐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이제 뭐 자사고를 준비하거나 걔네들은 12월 중순에 막 면접 있고 하니까 지 공부를 하거나 또 학원 다니는 애들은 학교 숙제 하겠죠. 뭐 선생님들 어떤 때 얘기 보니까 선생님 한 교실을 그냥 뭐로 만들어 오셨대. 자기 이제 마무리 이제 업무 졸업시켜야 되니까 마무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진로 활동을 3학년 2학기 때 해주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이떠한 진로들이 있고 네가 이런 과목들의 로드를 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어느 정도는 아이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 있어서 이런 거는 되게 좀 잘 바뀌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1학년에 자유학기제가 있으면서 그냥 자유학기제가 아니고 뭐가 나오죠?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아닌 게 있죠. 지필고사가 이제 한 학기에는 지필고사가 있을 거예요. 다시 부활.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볼지 기말고사를 볼지 몰라요. 그런데 올해부터 시범학교가 있어요. 이 근방에 중학교에서도 뭐 일지 뭐 어디 학교 해서 시범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범학교도 지금 1학기에 지필을 볼지 2학기에 지필을 볼지 몰라요. 학교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그걸 또 보셔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그러면 지금 애들 보면 초등학교 어찌됐든 간 4학년 아이들은 바로 다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은 다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1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학교 배정이 지금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지필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겠죠. 이거는 감안해주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에 대입 개표안이 발표될 겁니다. 그러면 보통 뭐 한 3년 뒤면 2027년이나 8년도에 이게 좀 반영되는 결국에는 대입안이 치러지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3 기준으로 보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그걸 적용을 받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내년에 발표안을 하면 그거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히 어차피 지금 프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형태를 지금 따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안 가지고 해서 아마 설명회를 저도 또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변경되는 부분들 크게 골자로 학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어찌됐던가 우리 아이가 당장 올해부터 내신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학기에 들어갈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선행을 하다 보면 재진도를 까먹고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면 지필고사를 보지 않는다래도 자기 지금 재진도에서 확실하게 성취도를 보여야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간간히 뭐 지필은 아니더라도 수행평가를 또 보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머님들도 육안으로 좀 아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주말 온라인 내신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10시에 학부모님하고 학생하고 링크를 보내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 5시 50분까지는 응시를 하고 한 20문장 정도 될 거예요. 20문항. 그래서 일요일날 6시 이후에는 네이버 카페에 해설지라든가 그 다음에 뒤에 좀 어려운 문항들은 제가 이제 찍어서 온라인으로 올릴 거예요.
또 해설을 또뭐 봐도 알겠지만 또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후반대 문제는 어려운 문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이 해설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오답까지 완료해서 다음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한테 오답까지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적표는 3월 달에 봤던 성적표들을 다시 취합해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적은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몇 점을 받았고 몇 번을 틀렸고 그걸로 해서 그게 이제 누적해서 이제 4월 첫째 주나 4월 마지막 주에 무게 성적표가 2번 해서 이렇게 발송이 될 거고요. 벌써 단원에 대한 것들은 다 제가 짜왔어요. 언제 물어보겠다. 그래서 3월 달부터 4월 22일, 23일까지는 이제 중간고사 대략적인 범위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각 소단원별로 해서 애들이 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단원에 뭐 뭔가를 보면 거기에 조금 더 많이 틀렸다면 거기가 좀 비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학습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이거는 학교 내신 정도의 수준 정도로 볼 거예요. 뒤에 좀 몇 문항, 한 3문항 정도는 좀 어려운 문항. 학교 내신에서 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포함해서 이게 진행이 될 거고요. 요거 끝나고 나서는 보통 실제 2학년, 3학년들은 다 시험을 보게 될 거니까 또 내신 기간이 한 2주 정도 있을 거고요. 내신 다 끝나고 나서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기말고사 범위로 다시.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범위로 다시 스타트 해서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말 온라인 평가를 기준으로 아이들이 선행을 하지만 현재 지금 학교 수업을 저는 아이들한테도 학원은 제2야. 제1은 학교에 있는 수업을 잘 따라가고 숙제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가 해야 될 것들은 알아서 착착착